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수사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예산안 처리 막판 합의를 앞두고 또다시 극한 대치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또 각기 전대룰과 체포 동의안으로 어수선한 여야 내부 분위기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본관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당초 5시부터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늦어지면서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의총 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는 사실 부족하지만 당내 의견을 들으면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했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수용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정부 여당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 등 예산 편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김 의장의 이번 중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여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는데요.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낮추자고 중재했습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 여당 안대로 3%포인트 낮추되 시행을 2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고 오늘 협상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다는 내용이 중재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아직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더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하면 그 내용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돼야 하고요. 이어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시트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늘 처리는 어렵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 집 마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는데요.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인데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는데
특히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 불합리한 복합 규제로 집값이 치솟는 등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수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세를 경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며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고, 현 노동법은 6070 시대에 법제화된 것이라며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혁 과제들의 필요성, 또 개혁이 됐을 때 국민들이 받는 성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언론과 국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생중계로 당초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서 약 150분간 진행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뽑는 국가는 없다며 룰 변경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안철수, 유승민 등 비윤계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의원들은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룰을 놓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본격화하는 조짐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하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 비율을 당원 100%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힘을 실었습니다. 유럽의 내각제 국가든 미국의 경우든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든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책임 당원이 3배 늘었고 당원 비율도 20대에서 40대가 증가해 특정인에게 유불리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전대룰 변경이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당 지도부 움직임에 친윤계 당권 주자인 김기현, 권성동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반발했고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유승민 공포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하며 혐오 조장과 망언으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참혹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책임 회피, 면죄부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에서 벗어나 볼 궁리만 할 뿐 애초에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의지조차 없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혐오 조장과 망언들로 참사의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사퇴한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가 여야 합의라고 맞서고 있고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해 특위가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해마다 동물 복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반려견 헌혈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헌혈견협회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 국회포럼이 동물복지 의식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2배 가까운 후보자가 시상식 공모에 참여해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명실공히 동물권,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와 그다음에 퀄리티를 갖춘 상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대상은 헌혈을 공급하는 강아지, 공혈견들의 희생을 끝내고자 출범한 한국헌혈견협회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헌혈견협회는 2018년 출범 이후 600마리 이상 헌혈견을 배출할 정도로 반려견 헌혈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오늘까지 그새 늘었어요. 683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정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공혈견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 밖에 동물권과 동물복지 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천한 교사와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 지원 사업 등을 펼친 경기도 고양시 등 개인과 지자체, 기업 12곳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상자 모두가 동물권 향상에 기여했다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물 복지 문화 향상 확산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로 6주년을 맞은 동물복지 국회 포럼은 동물복지 대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 확보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했는데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일몰제 부칙과 한전의 재무 개선 노력 등을 담긴 부대 의견 등을 담아 한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1.1%였던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이 문재인 정권 동안 2.7%로 2배 이상 늘었다며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연일 검은 돈 의혹이 커지는데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 게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공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 원칙을 위주로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씨와의 총선 공작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인데 여야가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김 의장이 오늘 또다시 중재안을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정됐던 내일 출장도 취소하고 여야 합의를 기다렸는데요. 네. 이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이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오늘 아침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김진표 의장 이 자리에서 새로운 중재안을 꺼내든 건데요. 앞서 제안했던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자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 원래 중재안 내용은 정부 여당 주장대로 3천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22%를 받되 2년을 유예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법인세율 25% 아래론 받을 수 없다는 민주당 입장을 보다 수용해서 1%포인트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야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최고세율 추가 인하가 필요할 경우엔 지방 조례를 통해서도 이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는 지금 합의안을 마련하지 말고 기관들에 대한 적법 여부가 판단되면 그때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헌재 판결이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그동안 예비비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위법적 시행령 산물이라며 반대해온 민주당의 명분도 살리되 실질적 예산 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 의장은 국민들에게 오늘 꼭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네, 법인세율을 1%포인트라도 인하해야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이제 중재안의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제 수용 의사를 밝혔네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여야 회동 직후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경찰국 예산을 예비비로 쓸 바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법인세 인하 대신 인하에 대한 낙수 효과는 없다며 오늘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로서도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기면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통과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회동 이후 원내 지도부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중재안이 민주당 뜻과는 일치하진 않지만 민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네, 이 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이 단독 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 단독 수정안 제출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당을 향해 협상을 핑계로 국조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며 성역 없는 국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당 입장을 논의 중인데요. 민주당이 먼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여당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가 되더라도 통상 10시간 정도 걸리는 시트 작업을 고려하면 본회의는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야 간 합의가 이제 오늘은 넘길 것 같다는 이제 예상인데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안건도 이제 올라올 것으로 보이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보고가 된다고요. 네, 어제 법무부가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국회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동료 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혐의는 선거 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 정도의 돈 뭉치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이후 24시간 그리고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에 붙여지는 국회법에 따라 내일 예정대로 보고된다면 주말 혹은 월요일엔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72시간 동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첫 안건으로 자동 부의됩니다. 네, 검찰의 돈다발은 조작이다. 이렇게 노웅래 의원은 이제
이제 억울하다는 현재 그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노웅래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호소했죠. 아버지와 장모 장례식 부의금액과 이 출판 기념회 축하금일 뿐인데 검찰이 부정한 돈처럼 보이게 만들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또 와해하려는 민주당 겨냥 정치 사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 일환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 결정에 따라 가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의원들 투표는 자유에 맡긴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할 경우엔 방탄, 특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 또 가결로 선택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정순, 정창민 의원 등 21대 국회 들어 이 제출됐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노 의원에 대한 제19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하면 이 공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1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1등 자르고 5등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당대표 선출에 반영되고 있죠. 이것을 당원 비중 10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자, 이를 두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게 아니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라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규칙 변경 논의를 비판하고 나섰고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전당대회 룰 변경에 어떤 장식을 해도 유승민 공포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도 전당대회 규칙 변경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여권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전대룰을 바꾼다면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이죠.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 당권자들 사이에서 유독 당원 투표 100%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경엔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중립선언을 좀 해주셔야 당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윤심은 없다. 윤심 파는 사람 찍지 마라. 이런 따끔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심팔이 정치 이게 문제다. 생각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화합하는 가운데 완전히 배제하고 징계하고 이런 정치를 하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킨다. 이런 얘기. 전대룰 변경을 두고 윤심이 향한 인물을 차기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인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로 전대룰을 바꾸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로만 뽑는다면 내후년 총선을 지휘할 당대표의 중도 확장성이 작아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안 정국이 마무리되면 여당의 전당대회 룰 변경도 확정될 텐데요. 전당대회 구도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위기,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두 번째 정치톡은 막판 단판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막판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의장께서 예산이 법정 기한도 지났고 정기국회도 도과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의장님께서 양당이 오늘은 그 중재안을 좀 수용해서 예산
합의를 보라고 강하게 비공개 자리에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여야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단 1%포인트라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어떻겠냐면서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 건데요. 이에 여야는 당으로 돌아가 내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한 상황이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합의 파행은 지난 2일부터 계속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난 2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일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죠. 여야가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어 8일과 9일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예산안 처리는 못하고 그대로 정기국회가 종료됐습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의 일로 기록됐는데요. 때문에 김 의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써야 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에도 진전이 없자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15일로 못 박았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이어서 데드라인이었던 오늘의 막판 협상까지 여야에게 모두 3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건데요.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다가 합의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민생이 직결된 만큼 예산안 대치를 계속할 경우 여론의 비난뿐만 아니라 신뢰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게 아닐까요? 김 의장의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촉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국민의힘. 예산안 본회의 통과까지 아직 변수가 남아있지만 내일은 여야가 합의하는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시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였는데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김 의장이 오늘 또다시 이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법인세율 1%포인트를 인하하는 그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민주당이 이제 수용한 의사를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끝난 국민의힘 의총 결과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 이제 불만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일단 보류하겠다. 예산안 협상을 두고 올해 정말 산 넘어 계속 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합의를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지금 막판까지 온 이런 상황, 궁극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국회가 법률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죠. 지금 네. 우리나라는 행정부 권력, 대통령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입법부,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절충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예산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 합리적이에요. 법인세 1%포인트 인하해서 대통령하고 여당은 명분을 좀 건지고 네. 또 야당은 또 이걸 야당의 수정안을 가결시키면은 민주당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다. 네. 수용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에서 어느 한쪽이 완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두고 기다리시면은 타협안을 결국 수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쯤 되겠죠. 결국에는 합의안으로 도출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이 일이 자꾸 꼬이게 되는 원인.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입법부의 정권 교체는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정권 교체가 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자, 정권 교체가 된 것을 국민들한테 뭔가 가시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실은 정부의 예산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은 그래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 하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제동을 걸어보겠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야당이 제시한 뭐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아마 민주당이 계산을 했다면 저는 제시하지 못할 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기싸움이었죠. 그 기싸움에서 서로 거의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의 1%포인트 인하까지 막판으로 왔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보류한 거는 한 번 더 최종 협상에서 좀 자기들 안을 밀어보겠다는 차원으로 보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그 뭐 오늘이나 내일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 밀어보는 그 어떤 동력 이런 거는 또 대통령실하고도 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네.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산안 이제 통과로만 가는 길도 이렇게 험난한데 만약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탄핵안, 또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산 넘어 산인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강대강 대치 속에서의 우리나라 그 정치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2024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마무리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국정과제 점검 회의 할 때도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우리한테 다수 의석을 주셔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뭐 그렇게 그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 다음 총선 때까지 국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국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1988년에 여소야대의 상황이었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4당 체제로 어떻게 해보았는데 국회에서 뭐 도저히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1990년에 3당 합당을 한 겁니다. 네. 뭐 3당 합당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독재자들하고 달리 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법률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그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무소속이나 야당 의원들을 좀 무리하게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국회 다수 의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좀 운이 좋았어요. 그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전 총선에서 1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뭐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그런 대로 국정을 끌어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다음 총선 때까지 그럼 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계산, 빅피처,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지금 앞으로 또 1년 동안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지 참 저도 참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너무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4개월 남았는데요. 다음 총선까지. 예. 그 국내 정치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우선 예산안이 만약에 합의 처리된다면요. 네.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그거는 당초에 합의한 대로 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반쪽짜리로 진행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저는 뭐 그건 자동적으로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 이상민 그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상민 장관을 만약에 탄핵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거 두 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넘어가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사건건 네. 이거는 뭐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 불가피한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똑같은 의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갈 것인가 이대로 그냥 뭐 입법부의 다수당과
행정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사건건 충돌해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무슨 합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민주당 단일 정당으로서 169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렇다고 뭐 말처럼 맨날 협치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국민 여론을 누가 자기들한테 끌어오느냐. 저는 아마 앞으로 그런 경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00분간 생중계가 됐는데요. 100분 동안 그 100명의 국민 패널들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 임하는 그 윤 대통령의 모습에서 각각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3대 개혁과제죠. 연금, 노동, 교육. 이 추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뭐 한 7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근데 그동안의 성과라 국정 성과라는 것이 그렇게 뭐 몇 개월 사이에 가시적으로 확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공약 발표회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비전 발표회 정도로 저한테 느껴졌고요. 구체적인 성과는 7개월 동안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과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뭐를 앞으로 한 4년 뭐 한 6개월, 4년 5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하려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고민 이런 것들도 윤석열 정부가 같이 여기서는 내놓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원래 1시간 반, 한 100분 예정이었는데 2시간 반까지 늘어지더라고요. 1시간 더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좀 일부러 좀 다 봤어요. 뭐 정치 기자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 패널 100분을 각 부에서 좀 이렇게 선발해서 안배했다고 하는데 대체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호의적인 패널로 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 정부에 아플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 안전과 관련한 뭐 이태원 참사 얘기라든가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제 경질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도 국민 그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총리하고 장관들이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뭐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 얘기만 하지 뭐 이렇게 핵심을 팍 찌르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내년 새해를 앞두고 국정 과제를 이렇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그 행사 자체를 가진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기자회견을 좀 사실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도 좋지만 기자들이 그래도 좀 더 좀 객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출근길 회견, 도어스태핑 아직 재개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든 좀 재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대통령은 국민하고 언론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해 가면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입원을 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만배 씨 측근 2명에게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상황이고 이번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번 두 분의 추측을 한번 들어보겠고요. 이 사건을 보시고 또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대장동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는지 그렇게 차례차례 좀 들어볼까요? 너무 많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왜 그런 왜 이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앵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사실은 사회부 기자들 취재 영역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이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네. 다만 김만배 씨로서는 주변 사람들이 막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니까 이제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또 일각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살할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 액션을 취하는 거냐, 뭐 이런. 그건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한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책임 상당히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뭐 김만배 씨라든가 정진상, 김용 이런 측근들한테 무슨 의미 있는 진술이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될지,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언제쯤 소환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가면서 현재로서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상당 기간 검찰 수사가 의외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 정치적 책임, 또 별개 차원에서 좀 엄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는 게 연말에는 좀 현재 상황으로는 시일상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연내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도 뭐 당장 소환할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로는 좀 수사 속도가 그렇게 속도를 잘 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거는 저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본인은 숨겨놓은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그 검찰이 그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그 추징 보전액이 총 수익금이 4,446억인데 그 중에 한 800억 원 정도밖에 못 찾았어요. 그렇게 되면 수천억이 있는데 그 수천억 중에 김만배 씨 몫이 꽤 가장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오늘도 그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260억 정도를 또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숨겨놓은 재산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김만배 씨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여기서 털어놔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원인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한둘씩 뭐 자고 나면 잡혀가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런 그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는 당초에 김용, 정진상 구속해놓고 이재명 대표로 바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다 나왔었는데 지금 단계는 그게 아니고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김만배 씨의 입을 열도록 하는 주변 수사가 지금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 이런 거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자, 21대 국회 들어서 3건의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이 된 바 있는데 자, 민주당의 고민이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사실은 3건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인데 자 문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하나라면 아마 의원들이 별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곧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이 이 표결에 임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수 있는가 과연. 그랬을 경우에 방탄민주당 뭐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아주 깊이 각인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혹 있을지도 모르는 그거에 대한 전초전 성격이다 해서 아마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뭐 현금 몇 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국민 정서상은 일단 유죄다.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된 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걸 당론 투표를 해야 되는지 자유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 동정론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웅래 의원을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집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뒀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이제 낙선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낙선을 해서 4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현금이 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생활자금인가요? 좋겠다. 정치 자금이겠죠. 정치인들한테는 생활 자금하고 정치 자금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뭐 저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노웅래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인데요. 그 동안에 무슨 금품과 관련한 스캔들이 없었어요. 또 뭐 어떤 뭐 성적인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의정 생활을 했고요. 당내에서도 그 주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MBC 기자 출신인데 원래 기자 출신들이 그런가 봐요. 정당 안에 들어가면 주류를 잘 못합니다. 비주류로 이렇게 약간 좀 안대를 돌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이 선친이 또 전에 그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유명 정치인이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당내에서는 동료 의원들한테는 그 어떤 인간적인 동정론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결국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아마 투표를 할 텐데요.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그 찬성, 그러니까 체포해야 된다 이런 투표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정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부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투표로 가고 결과는 부결로 될 것 같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사실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할 겁니다.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이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과거에도 보면 거기서 그 좀 진솔하게 절절하게 호소를 잘 하면은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잘 예측이 안 되는데 노웅래 의원이 본회의 그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에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했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 발언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 결과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제 전대 룰을 놓고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계 주자들은 당원 투표 100% 쪽으로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100%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다면 과연 이 발언은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불붙게 될 친윤, 비윤 간의 전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유독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동시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짧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사석이 있나요? 대통령은 사생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얘기하든 다 그건 공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거는 누구한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무에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한나라당 때부터 민의를 좀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많을 때는 50%, 적을 때는 30%를 반영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100% 당원으로 하겠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한 김웅 의원, 또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철근 씨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러려면 당 이름을 바꿔라. 무슨 국민의 힘이냐? 당원의 힘. 그러거나 뭐 윤심의 힘 이렇게 바꿔라 막 이런 굉장히 강하게 반발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개정될 것 같아요.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또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했는데 일부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냥 또 당원들이 이번에는 합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정당에서 이렇게 민심도 좀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10여 년 이렇게 쌓여온 관행인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 그 여론조사로 뭘 반영한다는 거에 반대해오는 입장입니다. 네.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도 문제고 그다음에 정당이라는 거는 원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민심이 뭐냐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반영해서 뭐 당무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뭐 당신 100%로 했으면 좋겠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뭐 부적절한 거라는 거 맞아요. 저도 그거 다 동의합니다만은 그럼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다 당무에 관여 안 했던 대통령이 있나요? 글쎄 뭐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뭐 당청 분리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실천한 것 같고 다른 그 대통령들은 당무에 다 관여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로 표출되느냐 표출되지 않느냐의 차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다 관여하는데 표출된 게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바로 여론조사 부분은 이 여론조사를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데 반영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당심과 민심이 늘 달라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은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게 뭐 어느 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심 100%면 앞으로 민심은 우리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그럼 답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민심은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추가할게요. 이를테면 정당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당이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정당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규칙을 바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럼 이 기회에 좋다. 국고보조금을 받지 말자고 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을 바꾸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 명분 싸움에서 또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이제 민심을 중시해야 된다. 우리가 중도 쪽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요새 이제 연말이 되면서 사실 뭐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 나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저는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왕조 시대의 유물 없앨 때 됐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앨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뭐 검찰에선 문재인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정책도 뭐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원전 정책을 뭐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한 7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전임 정부 탓은 좀 그만하고 현 정부에서 좀 뭘 잘할 수 있다,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지난 정부 탓 그만하고 실력을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줄 논평까지 다 들어봤고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 말씀 관련 논의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눈이 얼어붙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